이란의 800대 초토화 폭격. 그 순간 중동 전역의 방공망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요격탄 한 발은 400만 달러, 이란 저가 드론보다 400배 비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추가 지원을 거부했고 일본은 지금이 기회라며 자위대 파견을 검토했습니다. 절망 속 중동. 하지만 걸프국 8개 나라가 선택한 것은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초토화 포화전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중동 전체를 살리게 된 걸까요? 충격적인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방공사령부 전략분석관 칼리드 알 니세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 군생활 23년을 통틀어 가장 긴 밤에서 시작됩니다. 그 밤 이후로 저는 방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리야드 방공사령부 지하 3층 통합상황실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대형 전술 디스플레이에는 걸프 해역 전체가 파란 격자로 덮여 있었고 레이더 담당 장교들이 낮은 목소리로 항적을 읽어가고 있었죠.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전략평가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우디 방공망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축에 속한다고 저 스스로 늘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 47분 상황실 전체를 관통하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비식별 항적 다수 탐지, 호르무즈 해협 북동 방향, 고도 300 미만. 레이더 운용관 타리크 소령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커피잔을 내려놓고 전술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이란 쪽에서 정찰 드론 몇 기 올리는 건 이 지역에서 거의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북동쪽 끝에서부터 걸프 해역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는 항적이 말 그대로 빗줄기 같았습니다. 적어도 소형 항적 수백, 그 사이를 꿰뚫 듯 중고도 순항 미사일 항적 수십, 합산 800여 개의 붉은 점이 우리 영공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타리크 소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20년 넘게 레이더 앞에 앉아온 사람의 눈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떠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당혹이었습니다. 매뉴얼에 이런 상황은 없었으니까요. 분석관님, 이건 시험입니다. 저쪽이 포화 공격 교리를 실전 시험하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달러짜리 자폭 드론 수백 대를 앞세워 우리 레이더와 요격 자산을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순항 미사일이 핵심 시설을 노리는 구조. 논문으로는 수십 번 읽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도 돌려봤죠. 그런데 그게 실제 화면에 펼쳐지니까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축구장에서 골키퍼가 공 하나를 막아내면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800개가 날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키퍼의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전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들이 순항 미사일을 우선 교전 대상으로 잡았고 첫 번째 요격탄이 발사됐을 때 상황실에서 잠깐 환호가 터졌습니다. 격추 확인. 두 번째도 성공. 세 번째도. 요격률만 놓고 보면 우리 패트리어트는 분명 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군수참모 파이살 준장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황실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칼리드, 지금 우리가 쏘고 있는 요격탄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알지? 알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팩3 요격탄 한 발, 약 400만 달러, 한화로 50억 원이 넘습니다. 저쪽 드론 한 대가 얼마인 줄 알아? $10,000도 안 돼.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10,000짜리 드론을 격추하고 있다. 요격률이 100%라 해도 우리 사우디가 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석유 재벌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가성비면 한 달도 안 돼서 파산할 거예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격추하면 할수록 우리 국방 예산이 녹아내리는 구조.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면서 동시에 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를 넘기면서 두바이 국제공항 관제탑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잔존 드론 파편 낙하가는 구역이 민간 항로와 겹친다는 보고였죠. 30분 뒤 아부다비 국제공항까지 활주로를 폐쇄했습니다. 그날 밤 걸프 상공을 비행하던 민항기 200여 대가 일제히 회항하거나 대기 선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바이 공항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만 명이 넘습니다. 인천공항의 2배입니다. 이 공항이 하루만 멈춰도 걸프 지역 물류와 금융이 경색됩니다. 미사일 한 발 안 맞았는데 경제가 멈춘 겁니다. 군사 공격이 민간 경제를 마비시키는 새로운 전쟁의 형태가
그날 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데 저는 문득 이상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장교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건 이번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에 800이면 다음엔 1200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때도 이 비용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는 것. 그 답을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파이살 준장이 긴급 화상회의 화면을 열었습니다. 모니터에 하나둘 얼굴이 떴는데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우디만이 아니었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요르단, 이라크, 걸프 지역 8개 나라의 방공 관계자들이 동시에 같은 화면에 모인 겁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면 속 표정들이 전부 같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똑같이 뚫릴 수 있다는 걸 방금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한 절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쿠웨이트 방공사령부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가 같은 걸 봤습니다. 문제는 요격률이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이 속도로 요격탄을 소모하면 한 달을 못 버팁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벽 8개 나라가 동시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포화전 시대에는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 끝까지 막아낼 수 있는 나라, 방어를 지속할 수 있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능력을 가진 나라가 이 지역에는 없다는 것. 파이살 준장이 화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칼리드,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방패를 만든 나라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답이 우리가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라에 있었다는 걸.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새벽 긴급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상황실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하나둘 교대를 위해 자리를 떴지만 저는 제 분석 단말기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파이살 준장이 제게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방패. 그 말은 결국 숫자의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략 분석관입니다. 전장의 승패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있는 게 제 일이죠.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밤과 같은 공격이 한 달간 반복되면 우리 방공 예산은 얼마나 소모되는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렸던 건 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팩3 요격탄 한 발, 약 400만 달러. 지난밤 순항 미사일을 상대로 소모된 요격탄만 36발. 그 한 번의 교전에 약 1억 4,400만 달러가 사라진 겁니다.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입니다. 하룻밤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드론을 상대하기 위해 단거리 요격 체계도 가동했습니다. 거기에 소모된 탄약과 운용 비용까지 합산하면 그날 밤 총 방공 비용은 2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대가 투입한 공격 자산의 총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제가 정보부에서 넘겨받은 추산치로는 전체 800대의 공격 편대의 총 비용이 약 3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3천만 달러로 2억 달러를 태운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화면에 띄워놓고 한참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도박판이었습니다. 상대는 칩 하나를 걸고 우리는 금고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 구조. 이 도박을 한 달만 계속해도 우리 연간 방공 예산의 상당 부분이 증발합니다. 석 달이면 예비 탄약 재고까지 바닥이 나요. 요격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가 가난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파이살 준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준장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분은 이미 다른 보고서를 읽고 계셨습니다. 제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미간에 주름이 하나씩 깊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 비용 구조가 맞나? 3번 검증했습니다. 준장님, 파이살 준장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라서 지는 거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산유국이기 때문에 비싼 무기를 살 수 있었고 그 비싼 무기 때문에 오히려 포화전에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역설. 제가 23년간 공부해온 방공 교리의 근본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 안으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항모전단 추가 전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에 안도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억지력이 복원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온 단서가 문제였습니다. 미국 측 실무 브리핑에 배석했을 때 미 중부 사령부 연락장교가 아주 정중하지만 명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상 교통로 보호에 집중할 겁니다. 각국 영토 방공은 당사국의 책임입니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지키겠다. 하지만 너희 하늘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상한 답이었으니까요. 미국도 자국 예산과 의회 여론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중동 8개 나라의 하늘을 전부 미국 미사일로 덮어주는 건 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도 희망의 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5%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일본 경제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걸프 지역의 안정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생존의 문제인 거죠. 실제로 도쿄에서 자위대 호위함 파견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깐 기대를 했습니다. 일본이 참여하면 방어 분담 구조가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왔습니다. 헌법 해석 문제, 야당 반발, 여론 분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건 논쟁뿐이었습니다. 원유의 95%를 이 바다에 의존하는 나라가 자국 함정 몇 척 보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평시에는 악수고 전시에는 각자의 사정이야. 저는 점점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체 방어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미국은 영토 방공까지 책임져 줄 수 없고 가장 이해관계가 큰 동맹국조차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이 구조에서 답이 있기는 한 건가? 솔직히 그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각국 방공체계 비교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모든 주요 방산국의 방공 시스템을 비용, 대비 지속 교전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시스템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포화 공격 앞에서는 탄약 소모 속도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 화면을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그때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방산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발행한 아시아 태평양 방공 체계 동향 보고서. 그 보고서의 한 문단 끝에 짧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짧아서 스크롤하다 지나칠 뻔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은 대량 공격 지속 대응을 설계 목표로 개발됨. 저는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대량 공격 지속 대응. 이 10글자가 제 눈앞에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방공 시스템은 전부 최고의 성능, 최첨단 기술, 최강의 요격률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설계 목표 자체가 달랐습니다.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막아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방공 체계는 소수의 고가치 위협을 정밀하게 격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한두 발, 스텔스 전투기 몇 대, 그런 위협을 상대하려고 만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건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대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포화전. 이 전쟁에서는 요격 한 발의 성능이 아니라 방어의 지속 가능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현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바로 위에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수천 문의 장사정포와 수백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이 위협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포화 공격이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현실인 나라. 그런 나라가 만든 방공 체계라면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밤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산 이력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놀라운 숫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확신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의 답은 가장 비싼 무기에 있지 않다.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무기에 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든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방공 체계에 관한 자료를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방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위협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얼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땅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방공사령부의 한 건의 정보 보고서가 내려왔습니다. 출처는 미국 중부사령부와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의 합동 분석 자료였습니다. 보안 등급이 상당히 높았고 저는 전략 분석관 자격으로 열람 허가를 받았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10년간 자국 내 산악지대 곳곳에 건설해온 지하 시설의 위성 영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걸 그들은 미사일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도시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깊이에 이르는 터널 네트워크, 그 안에 탄도 미사일 발사대, 순항 미사일 저장소, 드론 조립 시설이 통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터널 입구는 수십 개로 분산되어 있어서 하나를 폭격해도 다른 입구로 미사일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였죠. 보고서에 첨부된 위성 사진 한 장이 기억납니다. 산 능선을 따라 나 있는 포장도로가 갑자기 암벽 앞에서 끊기는 사진이었습니다. 도로가 산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위성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타리크 소령이 제 옆에서 같은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이 시설들 좌표가 전부 표기되어 있는 거 보셨죠? 봤습니다. 수십 개의 시설의 추정 좌표가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추적 기간 2018년부터 현재까지. 2018년, 무려 8년 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지하 시설들을 추적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규모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같은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못한 겁니다. 지하 수백 미터의 콘크리트와 강철로 보강된 터널을 파괴하려면 특수 관통 폭탄이 필요합니다. 그런 폭탄을 투하하려면 항공우세를 확보해야 하고, 항공우세를 확보하려면 상대 방공망을 먼저 무력화해야 합니다. 결국 대규모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건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그 문을 먼저 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도시들은 8년간 그대로 자라났습니다. 매년 터널이 연장되고 미사일이 채워지고 드론 생산 라인이 증설됐습니다. 위치를 알면서도 손을 대지 못한 채 위협이 커지는 걸 지켜본 겁니다. 파이살 준장에게 이 보고서의 핵심을 브리핑했을 때 준장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칼리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공격 자산은 땅속에 숨어 있고 우리 방어 자산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저쪽은 쏘고 숨으면 되고 우리는 하늘을 24시간 열어놓고 지켜야 해. 이건 처음부터 공평한 게임이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쏠지, 몇 발을 쏠지, 어디를 노릴지 전부 자기가 정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365일, 24시간, 단 한 번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죠. 이건 권투가 아닙니다. 권투는 상대가 주먹을 휘두를 때만 방어하면 됩니다. 포화전은 언제 어디서 주먹이 수백 개 날아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잠도 자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분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기의 성능표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비대칭 구조에서 방어하는 쪽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답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각국 방공체계의 기술 아키텍처를 분석하다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은 레이더가 탐지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시스템이 요격하는 3단계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병목은 항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위협이 10개일 때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이 동시에 수백 개 쏟아지면 인간의 판단 속도가 시스템 전체의 한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방공체계의 기술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나라는 그 병목을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위협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각 위협의 유형과 속도와 궤적을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어떤 요격 자산이 어떤 위협을 맡을지를 밀리초 단위로 자동 배분하는 교전 알고리즘. 이걸 설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미사일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장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 네트워크로 보고 그 위에서 최적의 방어 자원 배분을 계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두뇌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중동 방산 협력 채널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걸프 지역 여러 나라의 국방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채널인데 거기서 한국 방산 기업 두 곳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손재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강구영. 처음에는 이름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UAE 쪽 관계자가 먼저 꺼냈고 카타르 쪽에서도 언급했고
바레인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방공과 항공 분야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기존 시장의 게임 규칙과 다르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솔직히 한국 방산에 대해 깊이 있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정도는 알고 있었죠.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나라, 그 정도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공 분야에서까지 이 나라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파이살 준장에게 이 동향을 보고하자 준장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한국이라 그 나라가 방공을 해. 살짝 의아해하는 톤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드리자 준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포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데이터의 양, 실시간 위협 분류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 다층 방어 체계의 통합 운용 경험, 이런 숫자들을 나열하자 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쟁을 버티는 방법을 파는 거군. 정확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미사일의 사거리나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실제 포화 위협 환경에서 축적한 데이터,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는 통합 시스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여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전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미사일이 아닙니다. 전투기가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적이 어떤 패턴으로 공격하는지, 어떤 궤적으로 날아오는지, 어떤 기만 전술을 쓰는지, 이걸 수십 년간 쌓아온 나라와 처음부터 시작하는 나라는 같은 무기를 들고 있어도 전혀 다른 전쟁을 합니다. 한국은 전자였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포화 위협 환경에서 쌓아온 데이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파이살 준장에게 한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준장님, 한국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장이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런데 칼리드,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라. 무기를 사러 가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찾으러 가는 거다. 그 한마디가 이후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한국을 직접 만나봐야 한다는 건의를 올린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직 파이살 준장으로부터 정식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였죠. 저는 한국 방산 체계에 관한 기술 문서를 번역해가며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방공사령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실 부관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였습니다. 분석관님, 해양교통 관제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외국 상선 다수가 고립됐는데 그중 한국 선박이 26척입니다. 26척.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처음에는 단순한 해상 안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란 쪽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간헐적으로 제한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기다리면 해소될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고를 받아보니 상황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란 해군이 해협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해협 양방향 통과를 봉쇄한 겁니다. 이름은 훈련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상 봉쇄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 선원 144명이 페르시아만 안쪽에 갇힌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이 크지 않은 나라니까 아마 외교 채널을 통해 천천히 해결하려 하겠지. 자국민 보호라는 건 어느 나라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대응 속도는 그 나라의 군사 투사 능력에 달려 있으니까요. 한국 정도 규모의 나라가 중동 해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틀 뒤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타리크 소령이 항공관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상한 항적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분석관님, 이 항적 보십시오. 한국 인천에서 출발한 전세기 2대가 지금 걸프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전세기요. 저는 처음에 민간 항공사의 임시 운항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타리크 소령이 후속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한국 정부에서 직접 전세기를 투입한 겁니다. 동시에 한국 해군 청해부대에 이동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전세기와 해군 함정이 동시에 움직인다고요. 선원 144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건 외교적 항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각국의 위기 대응을 지켜봐 왔습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가 취하는 첫 번째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성명서입니다.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가죠. 이 과정에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상황 보고가 올라간 지 24시간 안에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해군 함정에 기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원 가족들에게는 정부 합동상황실 연락처가 문자로 전달됐다는 후속 보고까지 들어왔습니다. 144명의 선원 한 명 한 명의 가족에게요. 파이살 준장에게 이 상황을 브리핑했을 때 준장의 첫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세기까지 띄웠다고. 선원 140명 때문에. 그 말투에는 놀라움과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사우디도 부유한 나라입니다. 자국민 보호에 자원을 아끼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군과 민간이 동시에 가동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장에게 한 가지를 더 보고드렸습니다. 준장님, 제가 한국 선박 26척의 적재 물량을 확인해봤습니다. 원유 운반선, LNG 운반선, 화학제품 운반선. 한국이 이 해역에서 운영하는 선박들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동맥을 흐르는 혈액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산업을 가진 나라였고 그 나라가 건조한 선박들이 전 세계 바다에서 원유와 가스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체 유조선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만든 배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뭔가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산 기업 두 곳의 이름으로 알게 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무기를 만드는 나라.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한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나라였습니다. 반도체.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그 안에 들어있는 칩 중 상당수가 한국산입니다. 조선. 전 세계에서 운항하는 대형 선박의 상당 비율을 한국이 건조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시대를 여는 핵심 부품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이 나라의 산업이 하루만 멈추면 세계 공급망 곳곳에서 병목이 생깁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26척을 띄워놓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 경제의 혈관 속에 그만큼 깊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이 이 위기에 이토록 빠르게 반응한 이유도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선원 144명의 생명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 해역이 막히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에너지 수입, 석유화학 원료, 수출품을 실은 컨테이너선,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게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군과 민간이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이건 144명을 구하는 작전인 동시에 국가 경제의 생명줄을 지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나라, 군사 대응과 민간 보호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나라.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체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전세기가 바레인에 착륙했고 선원 일부가 항공편으로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는 해상 호위를 받으며 안전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체 작전이 시작부터 완료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파이살 준장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칼리드, 아까 내가 한국을 직접 만나보자고 했지. 예, 준장님. 그때는 방공 무기 때문에 만나자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준장이 창 너머로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나라야. 자기 사람 지키려고, 자기 경제 지키려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만든 방어 체계라면 책상 위에서 그린 설계도가 아닐 거야. 실전에서 뽑아낸 답일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행 일정을 잡겠습니다. 준장님.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칼리드. 우리는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야. 파트너를 찾으러 가는 거다. 이 전쟁을 같이 버텨줄 수 있는 나라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꼈던 이 상황의 길이 하나 보이기 시작한 거니까요. 아직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걸어가 볼 만한 길이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서울. 그 도시의 이름을 처음으로 입에 올려봤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보게 될 것들이
제 모든 상식을 뒤엎으리라는 건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도착 첫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강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70년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됐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앞의 풍경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야드도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에는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의 에너지 같은 게 깔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이살 준장과 저를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 5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브리핑실에 들어서는 순간 첫인상이 독특했습니다. 보통 방산 기업의 브리핑실은 벽면 가득 자사 무기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미사일, 전차, 전투기,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방의 벽에는 무기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다이어그램 하나가 벽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도였습니다. 손재일 대표이사가 직접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이분의 손바닥이 거칠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 슬라이드부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기 성능 소개로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천궁의 요격률, 사거리, 탄두 위력. 보통 방산 브리핑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미사일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고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면서 바이어의 눈을 사로잡는 거죠. 손재일 대표는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알니세르 분석관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기를 사시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이길 구조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저는 잠깐 당혹했습니다. 방산 기업 대표가 잠재 고객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처음 봤거든요. 파이살 준장이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구조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손재일 대표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드릴 이야기는 무기 카탈로그가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스크린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방공, 해군 전투 체계, 전자전, 레이더 감시, 지휘 통제. 5개의 영역이 하나의 중심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통합 관제 플랫폼입니다. 개별 무기가 아닙니다. 전장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무기를 산다고 하면 뭘 사는 걸까요? 미사일 몇 발, 레이더 몇 기, 발사대 몇 세트, 이렇게 품목별로 사는 겁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처럼 필요한 물건을 골라 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제안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방 전체를 설계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냉장고와 오븐과 싱크대를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이 주방에서 어떤 요리를 만들 건지부터 같이 고민하고 그에 맞는 구조를 통째로 짜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손재일 대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천궁방공 시스템이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동안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해군 전투 체계가 해상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전자전 장비가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데이터가 방공 체계에 즉시 반영되어 요격 성공률을 높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지휘 통제 플랫폼 위에서 동시에 돌아갑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무기들 사이의 연결이 전투력의 핵심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파이살 준장이 브리핑 중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손 대표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구조가 실전에서 작동한 적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도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실전 검증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손재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스템을 실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계가 이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전시회용 시제품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험용이 아니라 실전용.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 어딘가에서 이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매일 쌓이고 있는 시스템. 그게 다른 나라의 방산 제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제 마음을 흔든 순간은 엉뚱한 데서 왔습니다. 기술 브리핑이 끝난 뒤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책 발표진 중 한 명이 커피를 나눠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방산 전략기획 담당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분이 문득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석관님, 혹시 정주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에는 조선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죠. 그런데 정주영이라는 사업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 측이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고. 그때 정주영이 주머니에서 꺼낸 게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그 지폐 뒷면에 거북선 그림이 있었거든요. 정주영이 그 지폐를 은행가들 앞에 펼쳐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우리는 배를 만드는 민족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게 수억 달러 대출의 물꼬를 텄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400년 전의 군함과 현대 상선은 완전히 다른 물건이니까요. 그런데 정주영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고 간 겁니다. 기술 자료가 아니라 상징을 들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통했습니다. 왜 통했을까요? 저는 나중에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그 500원짜리 지폐가 은행가들에게 전달한 건 조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400년 전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민족의 후손이 다시 배를 만들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눈빛의 진정성을 은행가들이 읽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국이 됐습니다. 지구 위 바다를 떠다니는 대형 선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한국이 건조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에서 시작된 산업이 반세기 만에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아침 브리핑실에서 본 벽면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통합전장 플랫폼을 설계할 수 있는 이유, 개별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하나로 엮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유, 그건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 전체가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역사와 상징을 전략으로 바꾸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며 전진해서 결국 세계 최정상에 도달하는 것. 조선이 그랬고 반도체가 그랬고 자동차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산이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손재일 대표, 강구영 사장, 그리고 브리핑실에 앉아있던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그리고 1970년대에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영국 은행에 찾아간 한 사업가. 이 모든 이름과 이야기가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핑실로 돌아왔을 때 파이살 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칼리드, 표정이 달라졌는데 준장님, 저는 이 나라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설계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 능력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방금 이해했습니다. 파이살 준장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에서요. 준장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 브리핑실 벽면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다시 봤습니다. 방공, 해군, 전자전, 감시, 지휘, 통제. 5개의 영역이 하나로 엮인 그림. 준장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빈손에서 시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라면 허튼 설계가 아닐 거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의 일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보여줄 것들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일정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시험 비행 참관. 저는 그 한 줄을 보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투기라는 건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지배해온 영역이거든요.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는 건 들었지만 과연 어느 수준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비행시험센터에 도착했을 때 강구영 사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전날 브리핑실에서 만났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양복 대신 비행시험센터 점퍼를 입고 있었고 눈빛에 자부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소개하는 아버지 같은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알니세르 분석관님, 오늘은 직접 보시는 게 100마디 설명보다 나을 겁니다. 활주로 끝에 은회색 기체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KF-21 보람에. 사진으로는 여러 번 봤지만 실물을 마주하니 인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날렵한 동체 라인이 활주로 위에 아지랑이 사이로 흔들리고 있었고 쌍발 엔진 노즐이 오후 햇살을 받아 검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엔진음이 저음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관제탑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보라매가 활주로를 차고 올라가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빠르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활주거리가 짧았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전투기 이륙 장면 중에서도 이 기체의 가속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상승 각도로 하늘을 찢고 올라가는 보라매의 실루엣이 순식간에 점이 됐습니다. 강구영 사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기체가 곧 실전 배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개량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투기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방공이었습니다. 포화전을 버텨낼 수 있는 체계를 찾으러 온 거였죠. 그때 파이살 준장이 강구영 사장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이 전투기가 방공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강구영 사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요. 준장님, KF-21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 방어 체계의 한 축입니다. 이 전투기가 제공권을 확보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현무가 적 발사 거점을 타격합니다. 현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브리핑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별도의 보안 브리핑실로 안내됐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측 미사일 개발 책임자가 현무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현무호의 재원이 떴을 때 저는 옆에 앉은 타리크 소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타리크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8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술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500kg 내외입니다. 현무호는 그것의 16배입니다. 이 미사일 한 발이 지하 수십 미터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를 관통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챕터 3에서 말씀드렸던 이란의 지하 미사일 도시. 기억하시죠? 그 터널을 뚫을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이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위치를 알면서도 8년간 손을 대지 못했던 그 시설들. 현무호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이살 준장이 브리핑 중에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딱 두 단어였습니다. 게임 체인저. 그런데 이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우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궁 방공 시스템 시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손재일 대표이사가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양복 차림의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엔지니어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니세르 분석관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동시 교전 능력과 지속, 교전 가능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보낸 사전 질의서의 핵심이 바로 그 두 가지였거든요. 손재일 대표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천궁의 실전 데이터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동시 다수 표적 추적 및 교전, 위협 자동 분류 및 우선순위 배정, 교전 후 즉시 다음 표적으로 전환하는 속도, 숫자 하나하나가 화면에 뜰 때마다 저는 머릿속으로 우리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고가치 표적 소수를 정밀하게 잡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천궁은 달랐습니다. 다수의 위협이 동시에 밀려올 때 제한된 요격 자산을 어떻게 최적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재장전 구조였습니다. 손재일 대표가 시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발사대에서 요격탄이 전부 소모된 뒤 새로운 탄약 모듈이 장착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간의 절반도 안 걸렸습니다.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은 재장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공백 시간이 포화전에서는 치명적인 틈이 됩니다. 천궁은 그 틈을 최소화하도록 발사대 자체를 모듈형으로 설계한 거였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긴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군요.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손재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교전이 아니라 반복되는 교전을 전제로 설계합니다. 첫 번째 공격을 막는 건 시작일 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공격까지 연속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실전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파이살 준장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표정을 저는 20년 넘게 읽어왔습니다. 납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의 마지막 순서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 중 공급망 담당 엔지니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기 성능이 아니라 원자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이 자리에서 원자재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이것이야말로 핵심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탄도와 유도 장치에는 텅스텐, 코발트, 히토류 같은 희귀 금속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금속들의 공급이 끊기면
아무리 공장이 있어도 미사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공급망이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한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희귀 금속 광산 지분을 확보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체 소재 연구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무기 한 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의 공급 경로를 2중 3중으로 확보해 놓은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무기가 떨어지면 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이 있어도 원료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무기의 성능만 이야기할 때 한국은 그 무기를 석 달 뒤에도 6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계속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기를 설계한 게 아니라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한 겁니다. 파이살 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브리핑 내내 조용하던 분이 처음으로 한국 측을 향해 말했습니다. 손 대표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모든 걸 전투기, 미사일, 방공, 원자재 공급망까지 처음부터 하나의 그림으로 설계한 겁니까? 손재일 대표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위에는 쉬지 않는 위협이 있으니까요. 한 번 맞고 끝나는 전쟁이면 최고의 무기 한 발이면 됩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위협 앞에서는 시스템 전체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무기도, 탄약도, 그 탄약을 만드는 원료도. 브리핑실을 나서는데 파이살 준장이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시험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보라매가 활주로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기체 위에 붉게 번지고 있었죠. 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리드, 이제 알겠다. 이 나라가 왜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이기려고 무기를 만든 게 아니야. 전쟁을 견뎌내려고 만든 거야. 그 차이가 전부다. 저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산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가장 오래 싸울 수 있는 체계. 한 발의 성능이 아니라 1000발의 지속성. 무기 하나가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공장과 그 공장에 원료를 대는 광산까지 하나로 엮는 설계.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바로 위에 불과 수십 킬로미터 북쪽의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경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불빛 아래의 사람들은 매일 그 위협 속에서 살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이제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방패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리야드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한국에서 보고들은 모든 것을 숫자와 도표로 정리해서 방공사령부 상층부에 올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를 쓰는 동안에도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다녀온 사이에 중동의 상황이 한 단계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두 번째 포화 공격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때 800이었던 공격 편대가 1200으로 늘었고 새로운 유형의 자폭 드론까지 혼합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걸프 지역 전체가 다시 한번 긴장에 휩싸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파장이 중동을 넘어갔습니다. 런던과 베를린에서 거의 동시에 뉴스가 터졌습니다.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해군 전력 증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독일이 중동 안보 상황에 대한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는 보도,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유럽으로 향하는 에너지 수송도 타격을 받으니까요. 파이살 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저를 불렀습니다. 칼리드, 유럽까지 참여한다는 건 이게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소식이 있다. 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독일 연방 국방부에서 나온 방산 조달 문서의 요약본이었습니다. 차세대 방공 시스템 교체 사업 후보 목록에 한국 체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이요. 나토의 핵심 축.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레오파르트 전차를 만든 나라. 그 나라가 자국 방공 시스템 후보에 한국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례적인 포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조달 사업에서는 경쟁 입찰 투명성을 위해 여러 후보를 형식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속 정보를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타리크 소령이 유럽 쪽 방산 채널에서 입수한 정보를 정리해 왔습니다. 분석관님,
독일이 한국 체계를 후보에 올린 배경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이 자국 방공 역량을 긴급 점검했는데 기존 시스템의 포화 대응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이 유럽에 가르쳐준 교훈이 정확히 우리가 걸프에서 배운 것과 같았습니다.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수백 발씩 날아오는 포화전 시대, 기존의 고가 정밀 요격 체계만으로는 지속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 독일도 같은 벽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산 방공 시스템이 유럽 현장에서 예상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지 보수에 미국 본사 기술진이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구조, 부품 조달에 걸리는 시간, 운용국의 독자, 정비 제한, 평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전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전쟁 중에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면 워싱턴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대기 시간 동안 하늘에 구멍이 뚫리는 거니까요. 파이살 준장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 손으로 고칠 수 없으면 내 무기가 아니야.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사는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고 현지 정비 역량 구축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켰고 운용국이 독자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했습니다.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기를 운용하는 능력까지 함께 넘기는 접근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가장 먼저 체감한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K2 전차, K9 자주포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폴란드 군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폴란드 현지에 와서 정비 교육을 직접 수행했고 부품 현지 생산 라인을 함께 구축했고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열어줬습니다.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방산 역량을 함께 키운 겁니다. 그 경험 때문이었을 겁니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공 협력 확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에서 방공까지 한국이라는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안에서 미국산 무기를 쓰는 게 당연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방공 분야에서까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전쟁을 버텨낼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토 차원에서 진행된 연합방공 네트워크 시험. 여러 나라의 방공 시스템을 하나의 지휘 통제 체계로 연동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전시의 각국의 레이더와 요격 자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죠. 이 시험에 한국 방공 시스템이 참가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 성공. 한국 천궁 체계가 미군 지휘 통제 시스템과 완전히 호환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한 줄의 결과가 얼마나 거대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나토 네트워크와 호환된다는 것은 한국 무기가 나토 회원국 어디에서든 즉시 통합 운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인터페이스 개발 없이, 별도의 통신 프로토콜 변환 없이 그냥 연결하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술적 성취인 동시에 전략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방공사령부 상황실의 반응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타리크 소령이 보고서를 읽다가 손을 멈추고 화면을 2번 다시 봤습니다. 옆에 있던 통신 장교가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상황실 전체에 묘한 에너지가 감돌았습니다. 파이살 준장은 그 보고를 받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칼리드, 이제 판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준장님. 한국이 나토와 호환됐다는 건 우리가 한국 체계를 도입해도 미국 주도 방공 네트워크에서 고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미국 무기만 쓰든 한국 무기를 섞든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지. 이건 양자택일이 아니라 확장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봐온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됐습니다. 독일이 한국을 후보에 올린 이유, 폴란드가 방공까지 협력을 넓힌 이유, 나토가 연동시험에 한국을 포함시킨 이유. 이 나라들은 한국을 미국산 무기의 저렴한 대안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 체계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체계에 무엇을 더해야 포화전 시대를 버틸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결과
한국에 도달한 겁니다. 대체제가 아니라 시스템 파트너, 경쟁자가 아니라 보완자. 그게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다시 썼습니다. 처음 초안에는 한국 방공체계 도입 검토라고 적었었는데 그걸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 방공체계 기반 걸프 통합방어 네트워크 구축 제안. 보고서를 들고 준장 집무실에 갔을 때 파이살 준장이 결론 부분을 읽더니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분과 함께 일한 5년 동안 브리핑 중에 웃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걸 8나라에 동시에 보내라.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8나라. 첫날 밤 새벽 화상회의에 모였던 그 8개국.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 보고서가 그 8나라의 국방 책임자들에게 동시에 전달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전송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걸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석관이 쓴 보고서 하나가 지역 전체의 방어 구조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는 무게감이 손끝에 실렸습니다. 눌렀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8나라에 동시 전송한 뒤 저는 솔직히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각국 국방부의 검토 절차, 내부 보고 라인, 정치적 판단까지. 이 지역에서 8나라가 하나의 안건에 동시에 반응하는 데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중동이라는 지역이 원래 그렇습니다. 같은 위기를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까지 가는 길이 멀죠. 사흘 만에 첫 번째 회신이 왔습니다. UAE였습니다. 그 다음 날 카타르, 그 다음 날 쿠웨이트와 바레인이 동시에, 나흘째 오만과 요르단, 닷새째 이라크까지.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8나라 전부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지역 방산 협력 채널에서 일한 세월을 통틀어 이런 속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통의 회신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동 훈련을 제안한다. 개별 국가가 따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8나라가 함께 훈련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포화 공격 시나리오를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시험하고 기존 체계와 한국 체계의 성능을 동시에 비교 평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건 제 보고서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8나라 모두가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고 누군가 먼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보고서는 그 문의 손잡이에 불과했습니다. 파이살 준장이 회신들을 확인하고 저를 불렀을 때 그분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긴장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무게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칼리드, 이건 훈련이 아니야. 시험이야. 한국 체계가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답인지 8나라가 동시에 확인하겠다는 거다. 실패하면 끝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회인 동시에 심판이었습니다. 합동훈련은 사우디 남부 사막지대의 대규모 사격장에서 진행됐습니다. 8나라에서 방공 관계자들이 모였고 한국에서도 기술진이 파견됐습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직접 왔습니다. 서울에서 만났을 때의 단정한 양복 차림이 아니라 사막용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러 온 거구나. 훈련 시나리오는 제가 설계했습니다. 파이살 준장의 지시를 받아 가장 가혹한 조건을 세팅했습니다. 적어도 자폭 드론 300대와 순항 미사일 50발이 동시에 투입되는 포화 공격. 첫 번째 공격파가 끝난 직후 두 번째 공격파가 이어지는 연속 시나리오. 단일 교전이 아니라 지속 교전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첫 번째 시험 대상은 기존 체계였습니다. 여러 나라가 운용 중인 서방산 방공 시스템들이 가동됐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파에 대한 요격률은 우수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여타 서방산 시스템들이 순항 미사일 대부분을 격추했고 단거리 체계가 드론 상당수를 처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이 끝나고 요격탄 잔량을 확인하는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모율이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고가 요격탄 재고가 한 번의 교전으로 상당 부분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파가 시작됐을 때 화면 속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요격 가능 탄수가 위협수를 밑돌기 시작한 겁니다. 재장전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기존 체계의 탄약 재보급에 걸리는 시간 동안 하늘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요격되지 못한 위협이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는 모습이 표시됐을 때 UAE 대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카타르 대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부터는 무너진다. 그리고 탄약 생산 문제가 최종 보고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서방 방산업체들의 요격탄 생산 속도로는 이 규모의 포와 공격이 반복될 경우 탄약 보충이 소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전쟁이 석 달 이상 지속되면 물리적으로 요격탄이 부족해지는 구조. 공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산 속도가 전쟁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의사는 있는데 약이 없는 병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환자가 한 명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수백 명씩 밀려들면 약이 바닥나고 약을 만드는 공장은 한 달 뒤에나 다음 물량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 한 달 동안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상황실 밖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각국 대표들이 삼삼오오 서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숫자로 확인하는 건 예상과는 다른 무게였으니까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천궁 체계가 같은 시나리오에 투입됐습니다. 첫 번째 공격파. 천궁의 교전 알고리즘이 가동되면서 화면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위협 자동 분류가 시작됐고 각 위협에 대한 최적 요격 자산 배정이 밀리초 단위로 이뤄졌습니다. 고가치 위협에는 정밀 요격탄이, 저가 드러내는 비용 효율적 대응 수단이 자동으로 매칭됐습니다. 아까와 같은 위협인데 탄약 소모 패턴이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교전 종료. 요격률은 기존 체계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탄약 잔량이 달랐습니다. 위협 유형에 따라 요격 수단을 차등 배분한 결과 같은 수의 위협을 맞고도 고가 요격탄 소모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파가 시작되기 전 천궁의 모듈형 재장전이 실행됐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그 빠른 재장전 구조가 사막 한가운데서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존 체계가 재장전하는데 걸린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발사대가 다시 전투 준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교전, 방어선이 유지됐습니다. 상황실에서 그 화면을 지켜보는 8나라 대표들의 반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레인 대표가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요르단 대표가 옆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쿠웨이트 대표의 눈이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환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답이 있었구나 하는 안도. 그리고 한국 측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생산 역량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의 천궁 요격탄 연간 생산 능력, 전시 증산 체제로 전환할 경우의 생산 속도, 희귀 금속 비축량과 대체 공급 경로. 이 숫자들이 화면에 뜰 때 아까 오전의 어두운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쟁이 석 달이든 6달이든 탄약 공급이 끊기지 않는 구조. 무기를 쏘는 것뿐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고 그 원료를 운반하는 선박까지 자국에서 건조하는 나라.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한 나라. 훈련이 종료된 뒤 저녁 8나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공식 만찬이었지만 분위기는 공식 회의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파이살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같은 걸 봤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장이 말했습니다. 8나라가 공동으로 한국에 방공 협력을 요청하자고. 개별 국가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걸프 지역 통합 방공 네트워크를 한국과 함께 구축하자고. 이건 무기 구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반대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UAE 대표가 첫 번째로 동의했습니다. 카타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라크 대표가 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지역에서 8나라가 하나의 안건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장면을 제 생에 처음 봤으니까요. 공동 서한이 작성됐습니다. 수신처는 대한민국 국방부, 발신처는 걸프 지역 8개국 공동방공협의체. 한 줄 한 줄 문구를 다듬는 과정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 서한의 마지막 문장은 쿠웨이트 대표가 제안한 것이었는데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무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버텨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서한이 발송된 날 밤, 저는 사령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시작된 공포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800개의 붉은 점이 화면을 뒤덮던 그 새벽, 요격탄 한 발의 가격 앞에서 절망하던 순간, 동맹국들의 답 없는 침묵, 그리고 보고서 한 줄에서 시작된 여정.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저 합리적인 가격에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견디는 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수십 년간 쉬지 않는 위협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온 국민이 체득한 나라. 그 경험이 미사일에도, 전투기에도, 공급망에도, 위기 대응 시스템에도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화전 시대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비싼 무기를 가진 나라가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그 진실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옥상에서 서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수천 킬로미터 너머의 그 도시가 보일 리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음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잠들지 않는 나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세계가 먼저 손을 내민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